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개헌 논의는 더 어려워질 거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뜻은 확고해 보이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오늘 더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일정이 이제 26일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근데 발의하기 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3일에 걸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첫째 날,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거기서 뭐 보도도 여러 번 나왔지만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 소환제였어요. 국민 소환제.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국민 소환제는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국민 소환제가 도입되면 명백한 비리가 이제 확인된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민들이 파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했다면 이것은 이제 국회의원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2006년에 그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네.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제는 도입이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소환제는 이번에 도입이 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는 현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를 보완해 그 상시적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로 네. 예,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탄핵제도하고 좀 다른 네. 거라고 봐야 됩니다. 탄핵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이제 이게 탄핵제도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을 탄핵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국민이 하니까 국회의원한테 문제가 있으면 내쫓는 것도 그러니까 소환 리콜이죠, 영어로. 네. 리콜하는 것도 국민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은 국회 자체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법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해외에도 입법례가 별로 없어요. 스위스하고 일본 정도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이게 그 꼭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반대파에서 국민 소환 운동 한다고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 4년 임기 내내 낙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악용할 소지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에다가 이렇게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상징적으로 넣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제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 이런 걸 좀 이제 가미한다 이런 정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국민 소환제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발의된 법에서는? 예, 지금 20대 국회 들어와서 3건이 발의가 네.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악용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요건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좀 보면 그 이제 3건이 이제 박주민, 김병욱, 황영철 네. 이렇게 세 의원들이 발의한 건데요. 김병욱, 황영철 안을 보면 유권자 15%가 서명을 하면 국민 소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 15%라는 건 대한민국 유권자. 그 이제 정도인가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예, 지역구의 유권자 네. 그 15%고 네. 그래서 그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파면되는 걸로 네. 했고 그리고 그 박주민 의원안은 조금 더 그 서명 요건을 좀 낮췄는데요. 그 직전 총선 전국 투표율의 15%의 서명으로 청구 요건을 좀 낮췄고요. 네. 대폭 낮춘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주민 소환제는 이미 도입이 돼 있거든요. 네. 지방 정부에서 주민 소환 투표를 2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 2007년에 도입했는데요. 하남시에서 한 번 했고 네. 제주에서 한 번 했는데 이 두 번 다 투표율 33%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고요. 사실은 그 주민 투표의 가장 기본 요건인 지금 33% 투표율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 발의는 돼 있지만
이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찬성할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특혜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국회의원이 자기 목을 자르는 법안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네. 좀 약간 뭐 현실적인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밖에 헌법 지금 전문 기본권 부분에서 그 밖에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전문 기본권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사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크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문에 보면 그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0 민주화 항쟁 그를 담은 이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을 이제 담은 게 의미가 큰데요. 네. 그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네. 그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에서 보면 그 이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이것을 이제 보장함으로써 그 이제 여태까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였던 비정규직 정규직 네. 간의 임금 격차, 뭐 차별 그리고 여성 남성 임금 차별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노동 3권, 공무원의 노동 3권에 대한 보장도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생명권, 안정권, 주거권 뭐 이런 것 이런 그 사회권들을 이제 신설하기로 했고 네.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제 네. 이런 조항을 이제 신설을 해서 이게 적극적인 평등 조항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 네. 그렇게 부르는 내용도 이제 이번에 헌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저는 하나만 추가하면은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네. 헌법에 그동안 규정하고 있었죠. 네. 이 조항이 있는지 일반 국민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개헌이 돼서 이제 삭제가 되면 형사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해지겠죠. 저는 이 부분은 어떤 검찰의 권한을 좀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사실은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어요. 헌법에 이 부분이 들어 있어서 그렇죠. 이제 헌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수사권 조정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지방분권과 경제 조항 부분이었습니다. 지방분권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도 오래전부터 그 부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중요한 부분을 조금 간추려 주시겠어요?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이제 지방의 소멸은 그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그 지방 분권을 강화 이제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로 이제 시작하는 그 헌법 1조에 네. 이제 3항을 신설해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국가를 선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헌법적인 용어를 지방정부로 네.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이런 광역지방정부들이 헌법상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단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정부로 이제 변경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방정부의 이제 권한들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지방정부의 이제 주인은 주민이고 또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조항들도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발안제,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등도 이제 헌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국가 자치분권 회의라는 것을 이제 도입했는데요. 이게 그 이제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 그 이게 제2의 국무회의로서 그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에 관한 그 주요 사항을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장들이 네. 모여서 이제 심의하는 기구이고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 이제 그런 기구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내용 중에 이제 지방 분권 부분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말해주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기득권 세력은 중앙 집권을 선호를 합니다.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왕권부터 아마 그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중앙 집권 형태를 선호했고 이제 네. 헌법도 사실 대체로 지방이라는 지방 정부 이런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정을 중앙에서 다 통제하는 대통령 권력만 장악하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방 분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만드는 데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세력에 의해서 지방 분권 연대라고 할까요? 이런 세력이 현 정부를 떠받치고 있다 봐야 되고요. 이거를 이번에 이제 헌법에 중요한 어떤 정신으로 아예 좀 표현을 해본 것이다. 이제 지방 분권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네. 토지공 개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기득권 세력의 기반은 땅이죠. 네. 옛날에 지주들하고 그 농민들하고 이제 소작 농들의 투쟁의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지주라는 건 이제 기득권 세력의 어떤 물적 기반인 것이고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사유화할 수 있느냐 이걸 좀 공공으로 활용을 하자 이게 늘상 민주화 세력, 개혁 세력의 요구였고 네. 이걸 이제 이번 헌법에 담은 건데요. 지금 사실은 당장 좀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땅 뭐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이 토지공 개념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 빨갱이 국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물고 늘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문재인 정부에서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존 헌법에 토지공 개념의 기본 개념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더 강화해서 토지를 가지고 이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할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3월 22일이고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헌안을 발표하는 날이죠. 오늘은 이제 가장 핫한 정부 형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4년 연임 대통령제 뭐 이런 부분이죠. 네. 네, 어떤 내용들이죠?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4년 연임제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 이제 방향으로 네.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 국가 원수 지위 이거를 이제 삭제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에서 호선으로 네.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그걸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기로 했고, 또 정부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해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네. 했고요. 그리고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서 국회 예산 증액과 비목 신설 등이 이제 가능해져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또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헌법에는 8개로 열거가 돼 있는데 그보다 이제 넓히겠다는 이제 그런 안을 마련해서 이제 국회에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눈에 띄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대통령을 더 해먹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네.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라는 걸 명확히 넣기로 이게 한 게 좀 눈에 띄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 임기를 지금 여기 4년 연임제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제도.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4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한 제도. 이걸 줄여서 네. 어떻게 불러야 될지 4년 모르겠습니다. 1차 연임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4년 하고 4년 쉬었다가 다시 4년 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이고 또 4년 끝없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4년 하고 딱 한 번 재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 낙선하면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제도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 형태 부분에 있어서 여권과 야당이 가장 이제 맞붙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헌법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더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야당들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야당들 입장을 좀 보면 조금씩 지금 차이가 있나요? 야당 사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네.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좀 보면 분권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제 주장의 핵심은 그 총리 선출제입니다. 네, 선출해야 된다. 예, 국회에서. 국회에서 네. 총리를 선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오늘이죠 22일 이제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개헌은 좀 논의가 되고 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면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장관을 임명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분권형 대통령제 이건 좀 말장난이고요. 그러니까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야당들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정리된 입장을 좀 보면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뭐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걸로 좀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아니면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재적을 300명으로 봤을 때 180명. 좀 더 높여야 된다. 예, 지금은 이제 수를. 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지금 거죠. 과반인데. 예. 그죠? 네. 그래서 그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은 여당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주장하고 있고 총리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선출이었는데 이 민주평화당은 추천입니다. 네. 추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도 이제 대통령제는 유지하자는 입장인데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여권과 야당이 확 갈리는 게 이제 뭐 정부 형태 부분에 있어 특히 이제 총리의 권한, 네. 총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하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추천해야 한다고 하고. 네. 근데 지금 또 여권에서는 선출이나 추천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 그것도 변형된 의원 내각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총리 추천제 관련해서요. 네. 지금 어느 쪽이 맞고 뭐 다른 쪽은 틀리고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양쪽 입장을 좀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우선 민주당에서의 다수 입장은 이제 총리 추천제는 선출제와 사실상 같아서 이원 정부제나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제하고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제를 이제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정치 문화적으로 이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데, 네. 근데 헌법에 국회 총리 추천권을 명시하는 순간 이건 이제 국회는 헌법상의 총리 추천권이라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또 총리 임명권이라는 권한을 원래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권한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양쪽에 이제 권한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이제 인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반면에 그 총리 추천제를 좀 최근에 강하게 들고 나온 정치인이 이제 그 심상정 네. 정의당 의원인데요. 네. 그 이제 심상정 의원은 추천제와 선출제가 사실상 같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개와 고양이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차이로 이제 얘기하는 게 추천제는 국회에서 여당이나 아니면 여당이 구성한 다수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선출제는 이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다 갖는데 그 총리를 이제 국회에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이제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 안은 그게 완결된 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답답하니까 절충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개헌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용 카드입니다. 네. 선출은 너무 심하고 또 지금 여당에서는 아예 선출이고 추천이고도 안 된다고 하니 일단 그럼 추천하는 안을 가지고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이제 협상용 카드인 거고요. 심상정 의원 말대로 선출하고 추천이 다르죠. 추천은 추천하는 거고 선출은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져요. 네.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에서 또 야당 주도로 그 사람 다시 추천하고 대통령 또 거부하고 그 영원히 핑퐁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국정이 마비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어떤 권한을 갖는 건지, 내각 구성권까지 갖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대통령하고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상정 의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상용이고 제발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요 들어와서 개헌 토론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정치적인 무게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총리 추천제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대통령 그 개헌 자문특위에서도 그 이제 일환으로 현재 제도인 그 국회 동의제 총리 국회 동의제를 일환으로 했고 이제 총리 추천제를 이안으로 또 보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총리 추천제가 꼭 그 분권과 협치를 위한 제도로 이제 고려가 좀 돼야 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제도라는 이제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그 현재의 국회가 아니라 이제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높이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네. 바뀌어서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가 된다면은 네.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데서도 좀 볼 수 있듯이 네. 이게 아까 성한용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총리를 복수로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1회에 한해서 거부한다든가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 추천제를 좀 주장하는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총리 추천 방법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효과가 정치적으로 정말 분권과 협치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향후 좀 더 명확해졌을 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더 깊숙한 이제 토론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를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다른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국회의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국회 논의를 오히려 더 추동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계속 개헌안 발표를 하고 있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네. 또 국회에서도 뭐 본격적인 협상은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이제 내놓고 이른바 당론을 정리해서 네. 내놓게 되고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26일 날 전체 개헌안을 발표하고 국회 발의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그거를 그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건 잠깐 놔두고 그럼 우리 국회에서 얼른 또 국회 발의안을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급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개헌에 대한 좀 논쟁이 촉발되는 그런 효과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규남 기자도 지금 개헌 담당 기자예요. 그렇죠? 우리 한겨레 국회팀에서 뭐 개헌 성애자라는 별명도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뭐 각 당이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헌 드라이브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금 미온적이었던 게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작년 1년 동안 개헌특위가 이제 가동이 돼서 개헌 논의를 했었고, 그게 이제 끝나고 올해 헌정특위라고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사실상 같은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이제 그런 기구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구성을 좀 보면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개헌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다 그대로 들어와서 개헌 논의를 이제 연속적으로 네. 해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작년에 개헌특위 의원들도 있지만 새로 들어온 의원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원들이 우리는 새로 들어왔으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 끌기 그러니까 전략이 시간 끌고 뭐 네. 태업하는 네. 이제 그런 태도들을 이제 보여왔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3월 26일 날로 이제 예정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오늘 또 개헌 의총도 연다고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붙게 만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왜 하려고 할까요? 이 개헌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이득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임기 초에 현직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때 사실은 야당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유불리 따지느라고 이제 소탐대실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 안의 의원들 중에서도 이게 뭐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되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참모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방선거에 유불리 계산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대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거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는 경제 살리기 하고 일자리 만들기 집중해야지 언제까지 임기 내내 개헌을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이번에 그 정책기획위원회 정혜구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개헌안을 하나 만드는 이유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되면 최선이고 혹시 개헌이 안 되더라도 완결된 형태의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제 바치는 거죠. 네, 이건 저의 개헌안입니다. 언젠가 다음에 다시 개헌 논의를 할 때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준거 틀이 될 수 있겠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할 생각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뭐 지방선거 끝나고 개헌 논의해서 연내하면 된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왜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한반도 정세도 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경제도 지금 만만치 않죠. 다른 할 일이 많은 거죠. 저는 지금도 야당이 사실은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판단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그리고 국회로 그걸 더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고리로 야권이 또 개헌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이제 관측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계속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 왔단 말이에요. 네, 정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제 선거제도 개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럼 그 문제도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표정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웃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그 개개인을 붙잡고 현 선거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 물어보면 뭐 명분은 오르니까 뭐 가능하겠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러면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선거제도에서 저희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걸 왜 좋아하겠습니까? 더구나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 감정이 좀 많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어느 한 당이 다 이제 독식을 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을 뭐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런데 뺏기게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뭐 겉으로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다 지금 속으로는 반대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 내놓은 거를 문거로 잠그고 서울시 의원들이 네. 이거 다 다시 2인 선거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하나, 자유한국당 하나 이렇게 먹겠다는 겁니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악당이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좀 우리 근본적인 정찰이 필요하고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의원들 수준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개헌 안 내놓은 것 중에 비례 원칙을 강화한다 이런 게 네. 있습니다. 헌법에다가 근거 조항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언젠가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법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니까 네. 선거법을 개정해라.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제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이렇게 가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당론이다. 그걸 확인을 하긴 했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제를 고리로 4당 연대가 개헌 연대가 가능할지는 그걸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 제안을 했었는데 민주평화당에서 일단 뭐 개헌은 민주당이든 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든 어디에 또 빠져서는 안 되고 5당이 다 모여서 해야 된다 하면서 네. 이제 거부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야당들만의 연대는 뭐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 여야 의원 25명이 모여서 만든 민심연대라는 예.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국회 내 모임이 있는데, 심상정 의원이 주도하고 예,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총리 추천제를 받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것으로 이제 절충해야 된다는 이제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기도 했는데, 좀 전에 성완종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방의회 4인 선거구 쪼개가지고 그 2인 선거구로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사실 거대 양당 기득권 정당으로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차이가 거죠. 없는 것에서 네.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이 간절히 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는 것만큼 민주당이 그것을 이렇게 원하는 걸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여야 협상에서 이게 고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걸 가지고 개헌 협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아니 지방선거에서 지금 개헌하기 싫기 때문에 뭐 총리 선출제, 총리 추천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네, 거지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이제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정치적인 목숨이 날아가는 부담을 네. 안고라도 뭐 그런 포인트는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러저런 얘기를 이제 하고 돌리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좀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헌법에는 그 사회의 가치, 그 지향점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촛불혁명의 주인공,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겠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준 높은 헌법을 갖기 위한 품격 있는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